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친미 성향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 미중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최근 중국 상황은 어떤지 중국 전문가이자 바로 제가 알기로 지난주까지 중국 현지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철 박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까지 중국에 계셨는데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아예 별 말씀을요. 먼저 그 중국 현지에서 이제 대만의 선거도 아마 다들 지켜봤을 거고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주가도 예년만 못하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현지 반응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두 가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대만 선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 조치들이 이제 풀려 나오기 시작하는 예. 이제 이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관영 매체들은 이런 어두운 얘기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정식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SNS가 있고 또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도 간접적으로만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뭐 몇 달 전부터 청년 실업률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밈이라고 하죠. 졸업할 때 굴욕 사진으로 마치 자신은 이제 취업도 못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풍자하는 그런 사진이 유행일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자체만 문제인 건가요? 아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중국의 경제는 지금 좋은 사인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그 실업률의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지금 공식 통계를 내고 있는 도시 실업률도 발표되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방학자들마저도 40%를 웃도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일부 그 기업인들 중에는 8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이번에 팬데믹 오면서부터 팬데믹이 오면 가장 피해를 입을 것이 사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실업률을 통계를 내질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가 그 PMI의 하부 지표, 네. 그 중에 이제 종업원 지수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 기업이나 이 회사들한테 다음 달에 출근할 종업원 수가 요번 달 출근한 종업원 수보다 많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봐서 그럴 것 같다고 대답하는 사람 비율을 퍼센티지로 내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팬데믹 발생 직후부터 여태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예. 그런데 특히 소기업, 예. 소기업의 경우는 한 번도 그게 한 번인가 50%에 온 적이 있고 50%가 기준이죠. 네, 예. 50%라는 건 이제 요번 달보다 다음 달에 나오는 종업원 수가 비슷할 거다. 예. 요게 한두 번 있었고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50% 미만이었어요. 오히려 종업원 출근이 덜할 것 같습니다가.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종업원은 줄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전국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현재 중국의 실업은 지금 엄청난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의 실업률이라는 건 그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률이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중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을 못하면 취업을 못하면 졸업을 안 안 시켜준다고 시키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그 직업교육 훈련을 받으면 또 실업에서 빠지고, 실업 통계에서 빠지죠. 네. 예. 농민은 실업 6억이 통계에서도 넘는데 빠지고. 실업 통계에서 빠지고, 예. 그다음 1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다 납부한 사람이어야 실업률 대상에 들어가고, 예. 그리고 자기가 사표 던진 사람은 또 실업률에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서 겪는 실업의 효과라는 건 지금 굉장해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척 봐도 배달하는 사람 같았어요. 네. 지금은 매우 서툴러 보이는 아저씨라든가 네. 심지어 이거 고등학생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젊은 여성분까지 이제 배달 일도 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실업률을 대표해서 왜 중국 경제 상황을 여쭤봤냐 하면 요즘은 경제가 안 좋아진 추세를 넘어서서 네. 중국 내부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까지 뭐 감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실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건가요? 전쟁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 민심을 덮기 위한 것도 있고 또는 민심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전부 무관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그 반은 동의하고 반은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한다는 건 지금 그 전쟁에 대한 의식, 네. 인지 또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단기적으로 2, 3년 내의 상황 때문에 네. 뭐 또는 일부 지도자의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예. 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2, 30년 동안 준비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 예. 요즘 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더 제가 보기엔 더 위험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전쟁을 할 의도는 없더라도 국가가 위기니 다들 뭉칩시다. 다들 좀 통제 따라주세요.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타이완을 비롯한 그 중화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대상만보. 예. 이것은 커다란 코끼리는 예. 빨리 걷지 않는다. 예. 중국이란 나라는 국가 체계 자체가 뭐 몇 달 만에 노선을 바꾼다든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국가적인 큰 일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체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1년 단위로 하지만 네. 중국은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국가이고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큰 일은 몇 차 계획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뭐 갑자기 요즘 몇 개월 동안 상황이 이랬으니까 우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고 한다면 네.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타이완이고 예. 예, 미국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개입 안 할 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그 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이완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 채비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타이완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 압박용이 아니라 실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박사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그 어떤 감정은 구조화? 예. 이 그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 타이완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예.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요즘 타이완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그 뭐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중국의 전투기가 타이완의 그 공역을 침범하고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말이 그렇지 지금 천몇백 차례를 지금 1년 동안 네.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긴장된 상황이 아니라면 네.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그 긴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인 건지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은 높아져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타이완 국민들이 이것이 지금 농담이 아닌 겁니다. 예. 어쩌면 위험하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예. 우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번 그 타이완 대선에도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죠. 예.
그런데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 네.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핵 뭐 개발한다, 연구한다. 이게 지금 십수년 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뭐 미사일이든 뭐 연평도 앞에 포격을 하던 간에 네. 이런 것들이 매년 진행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뭐 이게 전쟁 직전까지 갔다 긴장감이 계속 높아졌다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뭐 완성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젖어들었다고 해야 될까? 네.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기질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죠.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제 그 난리가 날 상황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북한에 의해서 그 이 습관이 들었다고 할까요? 예. 무감각해져 예, 있죠. 맞아요. 예. 근데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로는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을 무서워하지 않죠, 우리가. 예.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가 일주일에 2번씩 항공모함 2~3척을 서해안과 포항 앞바다로 보내고 매주 2~3차례 중국의 전투기 편대가 제주도 상공과 우리 그 충남 아산반도를 예. 침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매주 2~3번씩. 네.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니, 많은 예. 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서 네, 대신 이제 질문을 드리는 예. 거니까 가끔 우리 영공에도 러시아 군항기라든가 아니면 중국 군항기가 독도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든지 네. 뭔가 국제 정세 불안전함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이 미국과 좀 가까이 붙는다라고 하면 네. 그런 제스처들을 간간히 하거든요. 네, 어쩌다 물론 하죠. 예. 빈도수는 대만이 훨씬 많지만 예. 그런 잠깐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전쟁의 기미는 안 보이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만은 그게 너무 자주 되니까 예. 이제 전시까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 자주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위협이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고 예. 둘째는 중국과 북한은 좀 다릅니다. 예. 중국은 허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 국가 전략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북한 하듯이 말로만 뭐 서울 불바다 이렇게 과장된 언어적 수사적 표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국은 말하면 지킨다. 라는 국가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 저 북한하고 남한은 백령도라든가 또는 뭐 서해라든가 이런 데서 교전 아닌 교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네. 간간히. 네. 근데 중국은 대만의 대만 섬이라든가 예. 대만의 부속 섬을 직접 타격한 적은 아직 있나요? 과거에는 있었죠. 과거에는? 옛날에. 과거라면 어느 정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년대 60년대 있었죠. 예. 그때는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럼 그 뒤는 없는데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제 예.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하면 이거는 예. 진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대만에서 군인들의 거기도 이제 우리랑 똑같이 징병제를 하잖아요. 네. 4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넘긴다든가 이렇게 뭔가 보완을 좀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런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느껴서 한 조치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전쟁이 이행된다고 했었을 때 네. 언제쯤 어떤 이유로 될 것 같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도 많고 말도 많죠. 그리고 네. 가장 당사자인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 그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방 매체를 보면 내가 뭐 우리 중국이 2024년에 공격한다, 2027년에 공격한다 말이 많은데 다 틀렸다. 네. 우리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아마 2027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2, 3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예. 그때로 딱 그 어떻게 보면 예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네. 어떤 이유죠? 그럼 뭐 저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예. 제가 아는 한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 통일을 국가적 전략으로 확정한 것은 1999년 연말에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네. 그때 이제 몇 가지 시한 일정표를 그 만들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명분이 됐던 게 그 중국 공산당 2개 100년 목표를 성취하는 거였어요. 네.
그 당시에 그 밀레니엄 회의를 하자고 그 회의가 열렸다가 천년 회의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공산당 창당 100년 목표의 예. 달성을 구체적 계획으로 잡자. 예. 이렇게 얘기됐고 그 두 개의 목적이 하나는 샤오캉 사회의 예. 건설이고 또 하나가 현대화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이거든요. 예. 여기 이 일정에 맞춰서 조국 통일을 이룬다라는 국가 목표를 정했다고 알고 있고 예. 그 이후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 계획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한이 그러니까 공산당 창당 100년이나 건국 100년이나 무얼로 보더라도 시기는 2024년 사실은 뭐 벌써 조금 지났고 예. 부터 길게 보면 2035년 사이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 제시한 중장기 계획의 시간표하고도 대체로 일치하죠. 네. 그리고 시간이 중국에게 이로울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예. 이것이 문제인데 여태까지는 조용히 도광양회식으로 실력을 키워왔으니까 시간을 벌수록 준비할 시간이 많았겠지만 예.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뭐 미국도 서방도 지금 다 아는 거고 예. 그렇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이미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하려 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는 타이완 통일을 하고야 말 거다. 예. 물론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를 원한다. 네. 가로 열고 안 되면 무력밖에 안 되지 않느냐 가로 닫고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 그 의도는 뭐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네. 없어요. 타이완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중국도 아는 상황이고 네.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중국이 아는 상황에서 네. 타이완을 무력적이라도 네. 이렇게 강압적으로 빠른 순간 병합하는 게 통일하는 게 네. 본인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질문 정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쟁을 하면 중국이 경제도 나쁘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막심할 텐데 그걸 예. 하겠냐? 예.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네. 그 손해라는 게 얼마만한 그 기간을 놓고 계산하는 손해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네. 전쟁을 수행하는 일정 기간 단기간에는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통일을 하고 나면 그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신 거죠? 2200년 됐을 때 중국이 통일 중국이 돼 있는 상황과 예. 2200년에 가 있어도 양안이 분리돼 있는 상황을 놓고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이익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될까요? 물론 그럴 수는 예. 있죠. 근데 제가 만나봤던 예. 저야 많은 사람 예. 만난 건 아니지만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이라는 분들은 예. 적어도 자기 생애 내의 의사결정이나 거기에서의 어떤 업적, 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느 리더십이 좀 미국의 어느 리더십이 2200년 됐었을 때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계산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계획은 네.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은 자기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예. 예.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우장대한 원대한 계획을 내 임기 안에 실현하겠다. 그게 시진핑의 목표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실 때 보면 네.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예. 10몇 년 동안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후진타오 10년도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선대에서 해오던 준비된 것들이 네. 이제 내 대에 드디어 타이밍이 왔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 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그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 업적으로 하나 해볼 만한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예. 저는 원래 전쟁을 무서워해서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시나리오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개입한다라든가 일본이 개입한다든가 네. 뭐 서방 국가들 미국이 개입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전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중국 나름대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감내해야 될 뭐 어떻게 보면 데미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 번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하고 방비를 챙겨놔야 네. 여기에서 나름대로 빨리 끝내고 소기의 네. 성과를 빠르게 거둘 텐데 네. 그런 방편으로 지금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였나요? 전비를 구축하고 있는 거 말고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몇 있습니다. 개만 꼽아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전시를 대비해서 소위 전략 물자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전략물자요. 하고 있죠. 예. 지금 중국의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전략 물자는 두 가지, 뭐 한 세네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하나는 에너지고 예. 하나는 식량입니다. 예. 중국이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식량 안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예.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와 이쪽에 대한 협력도 지금 굉장히 진척이 돼 있고 예. 에너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기 자동차와 태양 에너지, 탄소 중화 예. 그리고 그 수상식 원자력 발전소, 예. 예. 잠수식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석탄 소위 청정 석탄 발전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수소 그리고 소위 동식 서산 그러니까 네.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컴퓨팅하는 예.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기가 돼 있죠. 말씀 주신 내용들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 지금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수소까지도 예. 이런 것들이 산업적인 분쟁이나 허들을 뛰어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간 것은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에너지 수급 체계. 국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의 특징인데 계획이나 전략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다목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와 그리드 전력망을 서로 연결해서 쌍방향 네. 그 전력을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네. 그 전략적 목적이 같이 내재돼 있다고 보죠. 네, 에너지 파트는 산업적으로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도가 돼서 제가 알았는데 예. 식량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 보통 얘기하는 곡물,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주식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예. 지금 93~4% 이상 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전시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뭐 조금 전략하고 컨트롤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사료가 사료요. 사료가 전혀 그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료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이 각 도시별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별로 육류, 가금류, 네. 알 네.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지시도 내려갔고 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각각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예측으로는 네. 아마 이 사료 공급원을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브라질로 예.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고 하는, 이거를 다시 러시아의 그 대규모 농장을 네. 그러니까 지금 흑룡강성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러시아 지역은 사람이 별로 없고 네. 척박한 지역인데 예. 여길 들어가서 대규모로 사료 재배에 들어가는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이런 게 있죠. 네. 오늘은 저희가 정규 방송으로만 해서는 우리 이철 박사님의 고견을 다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의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송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마저 이어서 중국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중국 전문가이시자 또 얼마 전까지 중국에 체류하다가 직접 중국의 생생한 내용들 목격하시고 오신
이철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모르는 지금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사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생경스러운 말을 듣게 되면 당혹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학자들 중에선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일본의 상장사 임원 한 10명 정도가 중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내부의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되는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그런 기조들이 더 많이 목격이 되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그 이런 그 공영 매체에서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유튜브 넘어왔습니다. 예. 예. 뭐냐면은 그 중국이 언론이 통제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의 관영 매체에 어두운 이야기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그 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생활에서 그 부딪혀서 얻는 그런 정보들인데 예.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비해서 개인이 접촉하는 면적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대체로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제가 그 접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 중국 사회의 경직성은 훨씬 더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기업인들도 사실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들 잘 안 만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접촉 금지령이 내려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기업인 중에서도 이제 대외 무역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그 좀 규모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외국인들 만나고 쓸데없는 얘기에서 그 리스크를 늘리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네. 또 지금 그 반간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의가 돼서 예. 최근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비관적이라고? 이러한 국가의 폐해가 되는 이야기를 떠드는 사람도 이제 그 반간첩법의 대상이 된다고 또 이렇게 그 보도가 돼서 예.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다들 좀 입조심하는 분위기가 좀 돼 있죠. 네. 사실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전쟁을 수월하게 수행하려면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누르는 것만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자국이 처한 위치가 뭐 서방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왕따 같은 걸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이런 걸 더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선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본다면 공산당원이 거의 뭐 1억 명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지를 모은 거기 때문에 네. 이미 국민들의 의견을 다 모은 걸로 생각을 하죠. 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뭘 바꿔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대만하고 중국이 진짜 어떤 일정 수위 이상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은 진짜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미국은 현재로서는 다 지키겠다고 개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 만일에 금년 연말에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네. 이건 큰 변수가 되겠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트럼프는 그 일관되게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있었을 때도 그랬고 양안 사이에 어떤 갈등이 나타났을 때도 그랬고 그건 중국 사람들 사정이야. 예. 그러니까 미국 일이 아니다. 중국 내부 사정이다. 이런 태도를 취해왔었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면 중국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일관되게 중국의 통일을 준비해왔던 게 중국의 기조였다면 미국은 대통령이나 그 순간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양안 문제를 다루는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이고. 개인의.
근데 미국 의회는 네. 지금 완전히 반중이고 예. 대만을 구해야 된다는 정서가 민주공화 양당에 지금 다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정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타이완 사태에 개입하려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 있는 거하고 예. 의회는 개입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 상태하고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죠. 제일 네.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양안 관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악화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먼저 경제적인 거 바깥에 군사적인 영향부터 궁금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우선 가까운 일본만 봐도 지금 타이완에 접근돼 있는 도서들의 지금 방공호를 만드는 작업이 이미 들어갔고 오,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섬들을 보면 그게 오키나와 북부까지 다 해당이 돼요. 오키나와 부속 섬들. 예. 예, 부속까지.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처럼 예. 타이완에 딱 붙어 있는 도서들뿐만 아니라 예. 이제 미군이 와 있는 오키나와 섬까지 다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 기업 타이완에 예.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의 40%가 넘는 기업들이 네. 전시에 타이완을 탈출할 비상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럼 일본은 사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가 나면 항상 북한만 얘기가 거론이 돼요. 예. 그럼 근데 양안의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올지에 대해서는 별로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주한 미군은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그날로 참전한다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미 다 밝혔고 예.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밝혔고 주한 미군 공군 사령관이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날 곧바로 떠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게다가 주한 미군 사령관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한국도 우리를 서포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도 참전해 달라. 예. 이런 얘기죠. 그렇네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 자체가 없어요. 예. 그 가능성 자체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좀 느낍니다. 예. 제가 이제 양안 전쟁의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는 책을 작년에 썼어요. 네. 근데 작년에 그 책을 낼 때만 해도 거의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네, 요즘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혹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 전쟁의 위험이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네.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우리 첫째는 충분히 가능성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고 예. 둘째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 어떤 일정 수준의 컨센서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예.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상태에서 사태가 발생하고 아주 급박한 여러 가지 요청을 받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라면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예. 이것이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바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우려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예.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과 대응 음.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벌써 천명한 게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뭐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 소견으로는 네. 뭐 미국이 그런 요청을 했었을 때 우리가 거절하기 쉬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한미 그 군사 협력의 군사 상호 방위 조약에 조약. 상호 예. 방위 조약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전쟁 무력 충돌 사태에 휩쓸리게 되면 그건 한국이 돕는 걸로 네. 반대로 한국이 휩쓸리면 미국이 돕는 걸로 예. 지금까지는 그게 형식상으로 공평하게 만든 조약이고 내용상으로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군이 도와준다는 내용이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누가 미국을 공격을 할 것이며 예. 우리가 무슨 미군을 돕냐 이것이 여태까지의 정서였죠. 네. 그런데 이미 70년이 지났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국가가 됐고 예. 방위력을 가지게 됐고 네. 게다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계속 요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만일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몰라라 하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쪽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도 해보시고 걱정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시나리오들도 그려보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만약에 진짜 양안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됐었을 때 한국은 결국 어떤 식으로 군사적으로 흘러갈 거로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 당연히 그 미국과 일본의 참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 두 나라는 이미 뭐 개입하겠다고 선명을 한 나라 아닙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변수가 되는 것이 이제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보고 스탠스를 분명히 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만일에 지금과 같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특정할 수 없다면 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특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정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한국이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을 어렵게 만드는데 중국이 가장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은 북한이죠.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 할 때 예. 북한을 사주해서 한반도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이 아마 지난번 그 연평도 포격보다 더 규모가 큰 그런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설적으로 한반도에서 만일 가시적으로 예. 북한이 그 바다에다가 미사일 쏘는 거 말고 예. 우리 한국의 육지상의 어떤 공격을 가한다든가 예. 그런 그 가시적인 공격을 가한다면 저는 그것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남침한다기보다는 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미국의 우방 중에 하나인 한국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양안 갈등의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거꾸로요. 있네요. 그렇게 해서 주한 미군이 동원되는 것을 막고 예. 그다음 주한 미군이 막 날아다니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위험한 때 미국이 도망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와도 협력을 해서 네. 러시아의 그 군부대, 공군, 해군 이 일본 북부를 좀 어지럽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죠. 예. 주일 미군 또한 양안 전쟁에 참여가 될 것이고 예. 그것은 그 미국의 싱크탱크의 워게임에서도 뭐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고 네. 그러면 역시 주일 미군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일본의 자위대가 상당 부분 자국 방어에 동원이 될 수 있게 동원이 되게끔 하게 네. 이렇게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박사님의 시나리오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는 게 많네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보급품이라든가 군수물자를 북한과 중국이 일부 지원해주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다 보니까 중국이 똑같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러시아와 북한을 이용하는 게 적절히 필요하겠다. 그런 인식 진짜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 그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방문을 했을 때 예. 그 귀국길에 네. 비행기에 오르는 거를 푸틴 대통령이 이제 환송을 했거든요. 예. 그때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예. 푸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 시진핑 주석이 요즘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그 백년 변국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그 정세의 변화가 예.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해요. 네. 우리가 지금 유례 없는 100년 변국을 마주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100년 변국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우리가 같이 이 100년 변국을 주도함에 있어 파트너구나.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푸틴 대통령이 동감한다. 이렇게 하고 악수하고 헤어졌거든요. 예. 물론 뭐 그냥 그 인사치레일 수도 있고, 인사치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진핑 주석의 그 개인 캐릭터를 생각할 때, 합법을. 네. 예, 그 사람의 성격을 생각할 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워낙 흥미진진한 말씀 많이 주시는데 이제 이 입장에서 저희가 손에 잡히는 경제고 예, 또 우리 예. 박사님도 예, 예. 주로 이제 경제통이시니까 우리 경제 얘기를 좀 할 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외적인 환경 변화는 쭉 훑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느 국가든 전쟁에서 수월성을 확보하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전쟁 대상자나 전쟁 대상자의 동반자들, 그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 목줄 중에 하나는 저는 당연히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전쟁 시 한국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포석이 혹시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은 한국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반도체 우리한테 다 쓰고 우리 반도체 없으면 가동 안 된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요. 네. 저는 그게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만 보더라도 예.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요. 네. 그 누적되는 적자들 속에서 그렇다면 반도체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용처는 미국, 대만,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예. 그러면 대만한테 전쟁 당사자에게 수급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네. 그러면 요즘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더 그 고난이도의 그 무기들이 더 투여가 많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러면 한국 말고 또 어디서 그런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중국이 만드는 재래식 무기가 됐던 최신식 무기가 됐던 거기에 한국 반도체는 안 쓰죠. 예. 안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디에서 수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예,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죠. 네. 거기에는 고난이도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나노, 뭐 5나노 이런 건 안 들어가나 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 군수 용품에 들어가는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뭐 3나노, 5나노의 경박 단소형의 반도체가 아닙니다. 예. 중후장대형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고전력, 고전압, 고전류, 고전력을 다루는 그런 반도체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제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보통 그 40나노 이상 되는 네. 소위 구식 기술로 제조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은 타이완이나 한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소위 아주 정밀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 뭐 5나노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이 못 만들고 있는 3나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럼 지금 중국이 3나노를 못 만든다는 얘기는 예. 상업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3나노 제품을 못 만든다는 얘기지. 예. 수율이 그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100개 중에 99개는 망하지만 1개는 건지는 예. 1%의 수율이라면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핵폭탄을 만드는데 그 반도체가 뭐 한 10개씩 들어간다면 핵폭탄 1000개 만드는데 그러면 그 반도체 10,000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이거는 대량 생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그 당초에 그 이 기술 제재에 들어갈 때 중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의 각종 산업협회에서 예. 그 자기들 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까 그 자체 평가를 쭉 했어요. 예. 그 중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대단한 그 싱크탱크에서 한 것은 아니고 네. 중국에 있는 그 여러 해외 그리고 중국 국내 그 금융 회사들이 예. 주식 전망을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네. 거기에 그 한국의 반도체, 삼성과 SK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 영향도 없다. 평가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네. 우리나라가 그나마 반도체 같은 걸 잘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전 세계의 교섭력을 발휘하고 네. 그래도 국가 위상이 올라갔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실제 전쟁이 도래하고 나면 그때는 큰 힘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그러한 반도체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상품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당연히 큰 그 중요성이 있죠. 네. 다만 그것을 이제 뭐 무기라든가 예. 막상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를 견주어 보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양안 관계가 더 냉각됐었을 때를 대비해서 중국이 한국을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컨트롤할 만큼 한국은 아직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니다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의미 있는 존재, 중국에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중국은 남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수출처로서요. 그럼 양강 관계가 불거졌을 때 그럼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보면 단교 수준에 가까운 지경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데미지를 크게 받을까요?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스탠스를 결정해서 가급적 최소한 중립으로 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오면서 그때 동시에 그 한국과 중국이 국가 전략을 맞춰가면서 공급망을 같이 좀 조합을 만들어보자 이런 오퍼를 몇 번 했었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우리 갑자기 그렇게 자르면 안 되지. 우리 상품 사줘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산업의 핵심이 되는 그런 기술 제품일수록 한국은 불확실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배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상품, 기술의 함유율이 높지 않은 제품에 우리가 중국 제품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 함량이 높고 우리 기술이 경쟁력이 높은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중요하다면 중국은 이제 가능한 한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대체해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다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그런 기술의 경우에는 미국이 제공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린 중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게 더더욱 제한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슬슬 이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이제 돌아보려고 해요. 지금 박사님 말씀이 박사님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망을 하실 때 100%라는 건 없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변화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전망을 계속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과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실지 궁금하고
대중국 투자, 증시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실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워크숍이랄까 세미나 같은 거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사업 기회는 있는 것인가? 예. 이 질문이 하나고, 네. 그다음 중국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만일의 상황이 생긴다든가 이런 리스크가 올라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 실제로 지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철수를 많이 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철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예.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데 자기들이 나올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계속 하고 있자니 수익성은 악화되고 곤란하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죠. 또 하나, 이게 중국의 경우는 대부분 중국 법에 의해서 합자 기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청산해서 나오려고 하면 예.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산을 다 놓고 나오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헐값에 지분 넘기고 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자산을 못 건지고 나오듯이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음.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투자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 완전히 나올 때까지 이 이론상으로는 1년이 걸리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2년, 3년 걸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2, 3년 앞을 지금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 3년 후에 만일의 상황이 온 수 있다는 전제로 지금부터 이 대안을 마련해서 그걸 지금부터 진행해야 돼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과 교육하거나 비즈니스하는 건 이제부터 슬슬 발 빼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 판단도 해야 되고, 예. 예. 판단도. 해야 되고, 첫째. 그다음 잘못하면 네. 자산을 못 건지고 나오니까 자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나올 수 있으려면 예. 그게 한 번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퇴출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쟁이 났다 치자. 네. 그리고 한국과의 이 외교 관계가 뭐 단교가 된다든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치자. 그랬을 때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에 투자돼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예. 그 큰 퀘스천이죠. 예. 예.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전쟁이 뭐 예를 들어 5년이 걸렸다 칩시다. 그래서 전쟁이 5년이 걸렸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예. 누가 이겼든지 간에 끝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중국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그래봐야 손해만 더 키울 뿐인가? 예. 그거 역시 중국 정부의 전략과 대응에 달려 있겠죠. 네. 우리 정부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쉽지 않을 어렵고 것 큰 같아요. 의사결정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어도 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전략이든가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이미 신호등은 켜져 있지만 예.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비즈니스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앞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유형적인 재화의 무역이 줄어들어야 되고 예. 무형적인 서비스나 기술의 교육이 늘어야 되고 예. 거기서 탈출구를 찾아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현지에서 투자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제 위탁 생산이나 소위 거기 중국식 표현으로는 이제 합작 기술, 합작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술을 대고 중국에서는 자본을 대는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협력 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가볍게 만드는 네. 이제 나올 여러 가지 수 쉽게 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서요. 원래 그 인접 국가의 전쟁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여타 국가에는 엄청난 경제적 수혜를 줄 때도 많았잖아요. 네네. 우리 한국 전쟁 때 일본이 그랬고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또 좀 덕을 봤죠. 네. 전쟁을 뭐 덕을 봤다 표현해서 저도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양안 관계가 전쟁에 치달게 될 경우 우리는 오히려 미국의 노선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예. 일단 말이죠. 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 디커플링 수준을 넘어서 예. 공급망 전체가 거의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러면 자원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내 타국에 팔지 않아도 예. 자기 시장만으로도 대충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는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예. 외국에 물건을 팔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고 예. 그런데 외국에 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또 자원을 가져와야 되는 예. 원료를 수입해 와야 되는 이런 가공무역의 형태를 가지는 한국은 전쟁 상태가 되면은 가장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죠. 예. 제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을지 여부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예. 말씀하신 대로 전쟁 특수를 우리가 누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 전쟁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남중국해가 막히고 중국으로부터 가져오던 원료 네. 우리 요소수 사태만 나도 지금 명확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는가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시나리오와 여러 관점을 다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찌 보면 현지에서는 언론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한 내용들을 네. 박사님께서야 장기간 또 정례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해 주실 수 있었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한국에서 중국이란 어떤 존재고 네. 중국에서 한국은 어떤 존재가 돼야 우리가 뭐 사실 싸워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인접 국가랑 그게 우리가 제일 좋은 베스트한 모델인지 그거 한번 말씀 주세요. 네, 그 말씀 전에 한 가지 홍보성 발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제가 아는 분들이 뜻있는 분들이 그 봉화대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봉화대요. 예, 이게 뭐냐면 해외에 있는 교민, 예. 가로치고 중국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만일의 상황이 생겼을 때 외부와 통신이 단절될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미리 본인의 그 이메일을 등록을 해 놓으면 유사시에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 비상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봉화 올리는 것처럼. 네네네. 그 봉화대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한 말 중에 고개가 끄덕거리는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뭐 거의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친중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중국과 한국은 이웃이에요. 네. 네, 그래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전쟁을 해도 평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전쟁이 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평화를 누리더라도 전쟁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네. 그것이 인접 국가로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대하는 한국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방송 여러 번 진행도 하고 전문가들하고는 사실 방송이 아니라 개인적인 세미나 포럼 등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너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프레임하고 다른 견해로 굉장히 깊이감 있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디서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더 있어서 그것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면요. 우리 입장에선 경제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전 다른 정치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요.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가요? 아니면 지금 같은 노선으로 계속 가는 게 유리한가요?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선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게 될 건 틀림이 없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이로운가 불리한가 예. 경쟁자 관계가 된다면 당연히 불리할 것이고요. 예. 우리가 만약 그걸 올라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 두 번째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장시간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충분히 시간 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도 있으니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다시 복음 같은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